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올해는 유엔이 정한 콩의 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식량 안보 측면과 콩의 영양적 측면을 고려해서 지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콩은 종류별로 그 효능이 다른데요. 검은 콩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피부 탄력과 탈모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쥐눈이 콩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아이소플라본의 함유량이 많아서 폐경기 여성에게 특히 좋고요.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풍부한 강낭콩이 좋고요. 수험생들에게는 두뇌 활동에 좋은 비타민 B1이 풍부한 완두콩이 좋다고 하고요. 병아리 콩은 콩 모양이 병아리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다른 콩에 비해 비타민 B6가 2배 이상 함유돼 있어서 특히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콩은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익혀 먹으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60% 정도 되지만 콩을 된장이나 청국장으로 발효시키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85%에서 90%까지 높아지고 두부로 만들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95%까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네, 콩의 해인 2016년 올해에는 각종 효능이 풍부한 콩으로 건강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25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옥입니다. 네, 콩 네.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옥씨는 콩류 중에 콩으로 이제 조리를 하는 것까지 합쳐서 어떤 걸 좋아합니까? 두부요. 두부 진짜 좋아해요. 두부가 네. 완전 식품이죠. 그렇죠. 저희가 소화 말씀드렸죠. 흡수율이 95%까지 네, 달한다는 두부. 그렇습니다. 두부 잘 먹어야 됩니다. 네, 맛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몸이 좋아요. 근데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혹시 올해 콩해라는 건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관광의 해는 많이 들어봤어도 콩의 해가 있다는 거는 처음 들어봤네요. 그럼 2014년에는 무슨 해였습니까? 2014년에는 또 가족 소농의 해, 그리고 2015년은 흙의 해였다고 해요. 되게 뭔가 이런 해가 많죠? 네. 어쨌든 이 유엔에서 정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어서 뜻이 있으니까 이제 정했을 것 같아요. 네. 올해를 콩의 해로 지정한 데는 콩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작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콩이 영양이 풍부한 건 뭐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콩은 재배할 때 화학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가뭄에 강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 환경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작물이라고 해요. 되게 잘 자라고 그리고 환경에도 좋고 그런 농약 안 써도 좋은 되고. 식물이네요. 네, 환경 보호에 좋고. 그리고 또 콩이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어요. 깊죠. 뭐 간장, 된장, 두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고 무엇보다 콩나물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이거는 몰랐는데. 그렇군요. 다른 그 나라는 맛있는 그냥 콩나물은 숙주 안 먹나 정도. 보네요. 그러니까 콩나물을 우리나라만 먹는다는 게 진짜 신기한데요. 그러게요. 우리 장맛을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콩. 이제 메주가 이게 콩으로 만드니까 장맛을 또 돋궈주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콩, 그리고 이제 숙취 해소를 해주는 콩나물.
참 정말 이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죠? 맞아요.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도 이로운 콩을 우리나라만큼 잘 좀 활용하고 있는 곳도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콩의 해에 가장 잘 맞는 나라라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하면 어떨까. 네. 두유도 짜먹고 말이죠. 아, 맞아요. 이렇게 콩으로 만든 음식을 드실 때 콩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도 이로운 작물이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하고 드신다면 콩 한쪽도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나눠 먹을 만큼 정말 소중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나라 이 선열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선견지명이 있었어. 콩의 해를 대비해서 말한 그러니까 거군요.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 또 장도 담그고. 자, 권순철 홍어기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하죠.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다이어트의 음식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렘브란트의 눈을 멀게 되는 삼손이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들려드리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이사할 때 체크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순옥 엄마, 애들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 참여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어요? 네, 이용하고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요? 뭡니까 그게?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럼 순옥이네는 어디서 프로그램 참여한 거예요?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순옥이네처럼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이건 몰랐네. 좀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겁니까? 오늘은 혼신의 이주민 여성 연기를. 뭡니까 그게? 네. 네. 이거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시네요. 여자 연기도 잘하시고. 못하는 게 뭐지? 못하는 거요? 네. 연애? 네. 슬프네요. 아무튼 어쨌든 저는 노역이 제일 자신 있어요. 노역. 할머니. 노신사역?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서로 다른 곳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뭐 단일 민족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국제 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외국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 수는 82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집계를 시작한 2007년 33만 명과 비교해보면 248%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죠. 다문화 가정 수는 2012년에 70만 명을 돌파했고요. 지난해는 8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80만 명이면. 그렇죠.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좀 추진되고 있나 봐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먼저 외국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정보는 물론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일단 정착을 잘 하려면 그 나라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위한 놀이 문화와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자녀들의 학습 지원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온 이민자들이 능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족 화합 한마당과 생활체육 캠프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 정책들 대부분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네. 건강 가정 지원센터 간의 이 지원 대상이나 이 사업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던데 앞으로는 두 센터를 통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죠? 네, 그동안 가족 지원 서비스는 건강 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문화 가정도 핵가족화하면서 이혼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나 사별로 인한 독거 결혼 이주 여성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또 다양한 가족 유형이 생겨나면서 이에 따른 적절한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78개소에서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름도 통합하면 좋을 텐데 가족과 그러게. 가정 헷갈리네요. 네. 자, 이렇게 통합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가족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를 했죠. 네,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한정됐던 지원을 일반 가족부터 다문화 가족, 맞벌이 가족, 취약 위기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요. 결혼 이민자에게만 중점적으로 제공했던 서비스를 다문화 가정의 모든 구성원과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또 지원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과 주중 중심에서 야간과 주말까지 운영을 확대해서 워킹맘과 워킹데디들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지원 서비스도 더 늘어나겠죠? 네, 맞아요. 지역 여건이나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도 늘어나는데요. 먼저 가족 관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 간 갈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부모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노년기 부부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고요. 부부 갈등을 겪고 있거나 이혼 위기에 처한 가족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하는데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오랫동안 부재 중이거나 가족 상황에 위기가 닥쳐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유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운영되는 건데요. 긴급 돌봄 지원, 자녀 돌봄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다문화 가족 방문 서비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등이 함께 지원됩니다. 네, 그렇군요. 가족 관계와 가족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는 건데 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넘어서 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노력도 이루어진다고요? 네,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더불어 가족 단위 프로그램과 가족 봉사단, 공동 육아 나눔터, 아버지 모임, 가족 사랑의 날, 결혼 이민자 지원 패키지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주변에 시선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원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지원이 있나요?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되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정체성 회복과 사회성 발달, 미래 설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미래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네, 올해부터 달라진 가족 지원 정책에 그동안 좀 많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는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는데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자립촉진수당이 지원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녀의 연령 제한 없이 지원되고요. 그동안 미혼 부의 경우에는 자녀의 친모를 찾지 못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친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미혼부 혼자서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게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탈북자 가족 등이 정말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구별하거나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족이나 어떤 가정에서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보다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아옵니다. 자, 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2월 25일이니까요. 네, 일주일. 2월이 머지 않았다는 건 이제 봄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봄이 온다는 얘기죠. 음, 날씨가 따뜻해지면 옷이 얇아지고 네. 여성분들의 걱정도 늘어납니다. 네, 왜 늘어날까요? 네. 왜죠? 왜 그럴까요? 뭐 살이 이제 보이게 있어서. 그렇죠. 바로 그거죠. 살 때문이죠. 네. 겨울 동안 꽁꽁 감춰뒀던 겨우내 움직이지 않아서 불어났던 그 살들이 봄이 되면 가장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오키 씨처럼 살이 고민인 여성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 음식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잘못된 식습관만 바꿔도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라고 해도
맛이 없으면은 자주 먹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태워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은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식품은 오키 씨도 좋아하실 만한 거예요. 바로 달콤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요? 네. 오. 이 덴마크의 한 대학 연구에서 다크 초콜릿을 먹은 후 식사를 하면 평균 식사량보다 적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좀 발표했는데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를 늦추고 포만감을 지속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조각의 초콜릿은 짜고 달고 느끼한 맛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초콜릿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초콜릿 때문에 밥을 좀 덜 먹게 돼서 네. 그런 거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크 초콜릿을 먹어야지 밀크 초콜릿이나 네. 다량의 설탕이 든 초콜릿, 생 초콜릿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죠? 식사 전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너무 많이 밥 먹으시면 또 먹기 안 전에 되고. 그냥 약간 한 조각을 딱 네. 씹어 먹고 먹으면 이제 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 입맛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죠. 입맛을 떨어뜨리는 네네.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조각 정도만 먹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살찌는 식품으로 알고 있는 치즈도 사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는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방목해 풀을 먹인 동물의 우유로 만든 치즈는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치즈를 선택할 때는 목초 사육한 동물의 우유로 만든 치즈인지 확인하고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료를 먹인 동물의 젖을 먹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죠. 풀을 뜯어 먹은 소, 염소의 젖으로 이제 짠 그 우유로 만든 치즈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이게 자유롭게 살아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렇습니다. 건강하니까 더 좋은 게 고기는 나오는 맛없을 거예요. 수 있지만 우유는 맛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다크 초콜릿과 치즈 다 제가 진짜 좋아하고 특히 저는 치즈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치즈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니까 좀 이렇게 기쁜데, 근데 다크 초콜릿과 치즈만으로는 배를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는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좀 포만감이 들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들면서 다이어트엔 도움이 되는 식품은 없을까요? 자, 바로 있습니다. 뭐냐면요, 달걀과 감자입니다. 아하. 달걀 한 개는 약 78kcal지만 말이죠. 네. 대부분의 영양소를 포함한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른 음식에 비해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으로 이 포만감으로 인해서 식욕도 함께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 달걀을 먹을 땐 말이죠. 달걀 프라이를 하는 것보다는 삶아서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하고요. 다이어트 할 때 밀가루 음식 같은 탄수화물 많이 땡기잖아요. 네. 그럴 땐 감자를 먹는 게 좋습니다. 감자는 3장의 식빵보다 포만감 지수가 더 높은데요. 감자에 들어있는 전분이 체내 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출출할 땐 감자 한 알로 든든하게 속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감자도 진짜 좋아하는데 감자 먹고 싶네요. 싸게 난 감자는 피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 감자와 달걀로 속을 채웠더니 이젠 좀 뭔가 디저트, 상큼한 것도 먹고 싶은데 네. 다이어트 생각하는 사람이 디저트 먹을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먹는 거는 뭐 자유 아니겠습니까? 또 먹는 자유는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렌지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하. 오렌지는 껍질만 까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오렌지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군살을 빼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 포만감 지수가 높아서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해준다고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다크 초콜릿, 치즈, 달걀, 감자, 그리고 오렌지까지 우리 주변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주의가 필요한 식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오.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들 중에 요거트도 자주 좀 드시는 네, 경우가 플레인 있습니다. 요거트. 특히 저지방 요거트를 찾아 먹게 되는데 저지방이면 이름부터가 딱 저지방이니까 건강해지는 느낌 나잖아요. 하지만 음. 이 저지방 요거트가 모두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중에 있는 저지방 요거트는 지방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속에 당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요거트를 적당히 먹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하고요. 요즘 집에서 직접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요거트를 만들 때 설탕 대신에 딸기 같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첨가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딸기 같은 그런 단맛이 나는 과일로 단맛을 내는 거군요. 설탕보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제로 콜라라는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콜라라는 건데 그 다이어트 콜라를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요거트와 마찬가지로. 네. 저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그렇지만 저지방 저지방은 우유도 좀 저지방이라는 말 때문에 살이 안 찌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제로콜라처럼 그런 뭔가 그런 인식이 딱 되어 있는데 근데 저지방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견과류도 포만감을 채워준다고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다이어트 할 때는 견과류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예,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뭐 다 잘 알려진 사실인데 네. 견과류를 먹을 땐 하루 섭취량을 좀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과류는 속을 든든하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지만 적지 않은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네. 하루 섭취량 약 25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특히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간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견과류를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루 섭취량을 넘기지 않도록 뭔가 저울에 한번 재본다든가. 요새는 뭐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먹는 견과라고 해가지고 맞다. 그런 식으로 25g씩 포장돼서 나옵니다. 그런 거 하나 하면 되겠다. 애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거기는 또 세척을 딱 해가지고 그쵸. 진공 포장을 딱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 다 있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이게 견과류 중에 보면 말린 과일이 좀 들은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이 말린 과일이 간식으로 이제 자주 먹는 식품인데 네, 그렇죠. 말린 과일은 부피가 작아서 일반 과일보다 더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이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말린 과일은 과일에서 단지 수분만 제거한 것뿐이어서 즉 결과적으로는 그냥 과일보다 당분과 열량을 5배에서 8배 정도 더 섭취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을 먹을 때는 미리 양을 정해놓고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식사를 거르게 되거나 다이어트 할 때에도 밥 대신에 에너지바, 에너지바를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바 이거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평소에 궁금했어요. 스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유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곡물로 이렇게 뭉쳐서 만든 에너지바도 있어요. 네. 에너지바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품인데요. 네. 그 에너지바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바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할 수 있지만 1시간 반 정도가 지나면 빠르게 소진된다고 하니까요. 에너지바를 섭취할 때는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는 칼로리뿐만 아니라 당분 섭취량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포만감을 채우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전 초밥을 먹었는데 흔히 초밥을 건강식으로 가볍게 배를 채우기 위해 먹기도 한다는데요. 네. 이 초밥을 먹을 때도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밥은 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초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초밥은 단백질이 매우 적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더 배고프게 만들어서 폭식을 하게 되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초밥에는 혈당 수치를 급증시킬 수 있는 단립종 흰쌀이 쓰이고 있어서요. 초밥을 먹을 때는 간장에 또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염분과 당분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과다 섭취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밥에 당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전혀 몰랐네요. 그리고 초밥은 그리고 어쩐지
한두 개로는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네. 먹다 보면 접시가 계속 쌓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20개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그렇게 접시가 막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요. 올바른 식품 섭취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렘브란트의 눈을 멀게 되는 삼손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라이벌 특집 네덜란드의 화가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네, 두 사람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했는데 네. 이 바로크란 어떤 예술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바로크는 삐뚤어진 모양의 진주라는 뜻이에요. 뭔가 좋은 뜻은 아니라는 느낌이 오죠.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 이후의 예술가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엄청나게 화려했던 전성기였던 르네상스 예술을 본받으면서도 좀 더 이렇게 과장되고 화려하면서 장중한 느낌으로 이전의 르네상스 예술을 뛰어넘고자 했어요. 당시에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가톨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전제 왕권이 확립됐고요. 그러면서 좀 더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그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막 과장되고 화려하고 장중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너무 과해서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나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술을 이야기할 때 뭔가 불규칙하고 황당무계하고 괴상하다는 의미로 바로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크 양식은 선명한 명암 대조를 바탕으로 격정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림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화가로는 어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루벤스와 렘브란트와 더불어서 예전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소개를 했었던 베르메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도 있었고 또 화가가 아니라 음악가로는 바흐와 핸델이 있습니다. 네,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네. 저 그 음악 하니까 좀 생각나는데 우리 리코더. 리코더도 바로크식 리코더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뭔진 몰랐는데 선생님이 사오라 그래서 사갔던 기억이 나요. 뭐가 달랐어요? 그건 모르겠죠. 어렸을 때나. 갑자기 바로크식 그게 리코더? 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네. 자, 그래서 루벤스의 삼손과 데릴라에 대한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어제 했죠. 촛불의 빛으로 명암 효과를 줬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빛과 어둠의 이 대비를
잘 표현해내는 게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루벤스보다 그 빛을 더 잘 표현한 화가가 바로 오늘 소개할 렘브란트였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 사람은 네덜란드 화가긴 한데 네덜란드 중에서도 활동 영역이 달랐어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네덜란드는 치열한 전쟁 끝에 북부 네덜란드만 독립하게 됩니다. 남부 네덜란드는 독실한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지배를 계속 받았고요. 그 아래에서 보수적인 가톨릭 신앙을 이어갔고요. 북부 네덜란드는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신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이 중에 루벤스는 가톨릭의 지배 아래 있는 남부 네덜란드에서, 렘브란트는 신교도의 영향을 받은 북부 네덜란드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네, 활동 지역부터 좀 달랐네요. 네. 그래서 루벤스는 종교, 신화 등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루벤스가 그린 종교화는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져서 점차 그 당시에 세력을 잃어갔던 가톨릭 교도들에게 신앙심을 다시 느끼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역동적인 동작을 취하는 강렬한 그림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더욱 신앙심을 다시 느끼도록 하는 거죠. 이런 가톨릭의 후원을 받아서 루벤스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렘브란트는 역사화를 주로 그렸어요. 특히 렘브란트가 주목을 받은 분야가 집단 초상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니콜라스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그렸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네. 이야기가 느껴지는 생동감 넘치는 집단 초상화로 이런 렘브란트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어 이런 집단 초상화를 주문하는 주 고객은 신흥 계층인 부르주아였어요. 렘브란트는 부르주아의 후원을 받아서 성공했다고 보면 되죠. 네, 루벤스는 가톨릭의 후원을 받았고 렘브란트는 부르주아의 후원을 받았군요. 네, 그런 거죠.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말해드릴게요. 네. 두 사람은 모두 부인과 함께 있는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부부 초상화로 그렸는데요. 루벤스와 렘브란트 모두 화려한 옷차림에 칼을 차고 있어요. 여기서 칼은 기사 자귀를 나타냅니다. 자신들이 귀족과 다름없다는 걸 나타내면서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초상화를 그린 거죠. 그리고 또 두 사람 모두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서 빛과 어둠을 잘 나타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달랐어요. 렘브란트는 몇몇의 조수를 두긴 했지만 그림만큼은 본인이 직접 거의 다 그렸습니다. 반면에 루벤스는요. 대형 아틀리에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조수들을 뒀어요. 3,000여 점이 있거든요. 루벤스 그림 중에. 예. 그런데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 거는 몇 개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루벤스는 구상만 하고 그림은 조수들이 그리고 루벤스는 마무리만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간 좀 루벤스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싶은 느낌? 구상을 해주니까. 구상이 제일 중요하긴 하니까.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작곡가 중에도 악보를 직접 그리는 작곡, 요새는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악보를 그리는 작곡가가 있는 반면에 그 노래를 녹음을 해가지고 네. 악보의 체보라고 하죠. 악보 그리는 걸 네. 체보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건반을 뚱뚱뚱 두들기면 이제 그 악보가 그려지는. 그죠.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그런 시대죠. 되기 때문에 참 작곡가 여러분들 참 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뭐 힘들게 또 창작이 고통이 있으니까 작곡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네. 조심해야 돼요 요새.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제가. 자 루벤스의 작품을 대부분 그 조수들이 그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루벤스 작품을 자세히 보면 이 작품은 온전히 내가 그린 그림, 이 작품은 조수들이 그린 그림 이렇게 뭐 나뉘어져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 두 사람의 삶도 전혀 달랐어요. 루벤스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20대 때 이탈리아로 8년간 그림 유학을 떠납니다. 반면에 렘브란트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림에 소질이 있는 렘브란트에게 후원자들은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는데 렘브란트는 훌륭한 화가는 얼마든지 국내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평생을 네덜란드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루벤스는 몸의 배인 매너와 출중한 외국어 실력, 그리고 유럽 왕실과의 친분 관계 등으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평생을 잘 먹고 살았고요.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네. 렘브란트는 집단 초상화의 큰 성공으로 큰 돈을 벌면서 명문가 집안의 딸과 결혼도 해요. 평범한 청년이 그림으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너무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그냥 막 흥청망청 돈을 네. 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고요. 아하. 또 사랑했던 부인도 일찍 세상을 뜨면서 말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렘브란트의 인생 그래프는 위아래로 크게 나뉘겠네요. 그죠? 위아래. 위아래. 성공도 크게 하고 실패도 크게 하고. 네. 반면에 루벤스는 꾸준히 잘 살았고요. 그죠? 네. 인생 곡성이 뭐 평탄해요, 그냥. 그렇습니다. 너무 인생을 편하고 쉽게 살다간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군요. 순철 씨라면 어떤 인생이 좋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굴곡이 있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굴곡진 인생이 약간 좀 자, 더. 렘브란트는 그래서 이제 국도와 같은 인생을 보냈고 루벤스는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보낸 게 아닌가. 되게 비유가 적절하다. 네,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다요. 네, 네. 왜냐면 국도도 굉장히 또 산길이 있고 네. 또 평도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순철 씨는 국도를 선호한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국도가 명제는 잘 안 밀립니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 차이가 그림에도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루벤스의 그림은요, 화려하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반면에 렘브란트는 심오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루벤스 작품이 화려하게 캐스팅된 초호화 연극으로 감상자들의 눈을 한 번에 사로잡는다면 렘브란트의 작품은 연극을 보고 난 후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봤을 때 기억이 나는 아련한 독백이라고요. 네, 딱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비유입니다. 네, 그렇죠. 국도와 고속도로만큼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건 확실히 딱 그 비유가 오네요. 자, 그러니까 삶도 확연히 다르고 이 그림도 다르니까 루벤스와 렘브란트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렘브란트 그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루벤스 작품이 머리카락을 잘리고 있는 삼손이라면 렘브란트는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블레셋 병사들에 의해서 눈이 뽑혀지고 있는 장면을 그렸어요. 작품명은 눈을 멀게 되는 삼손인데요. 소개해드릴게요. 괴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핍박하던 블레셋과 싸우면서도 블레셋의 여인 데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데릴라는 삼손을 배신하고 삼손이 잠든 틈을 타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 후 블레셋 병사들은 괴력이 사라진 삼손의 두 눈을 뽑아 멀게 만들었고 감옥으로 끌고 가 무거운 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내립니다. 렘브란트는 블레셋 병사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동안 삼손에게 무력하게 당하던 일을 안갚음하려는 듯 여러 명의 병사들은 삼손에게 달라붙어 삼손을 무자비하게 제압하고 있습니다. 한 병사는 삼손의 손에 사슬을 묶고 있습니다. 또 삼손을 뒤로 넘어뜨리며 목을 조르는 병사, 칼을 휘두르고 미늘창을 겨누고 있는 병사, 그리고 삼손의 오른쪽 눈에 칼을 깊숙이 찌르고 있는 병사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낡은 부르고뉴 투구를 쓰고 있는데 미늘창을 겨누고 있는 병사만은 터키식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색다른 특징입니다. 삼손의 힘에 꼼짝 못하던 이들은 삼손이 약해지자마자 잔인하게 돌변해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루벤스의 그림에서 삼손은 근육질의 건장한 남자로 그려졌지만 렘브란트의 삼손은 덩치만 크고 근육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카락과 힘없이 처진 수염, 눈을 찔리는 고통에 발가락을 잔뜩 웅크린 모습이 한없이 나약해 보입니다. 한 손에는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을 쥐고 한 손에는 가위를 든 데릴라는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어쩐지 시선을 삼손에게서 떼지 못합니다. 잔혹한 장면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삼손을 배신한 데 대한 미안함이 느껴지는 표정입니다.
렘브란트는 눈을 칼로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삼손의 얼굴을 가장 밝은 빛으로 그려놓고 주변을 어둠이 감싸 듯이 어둡게 처리하면서 잔인한 인간의 본능과 비참한 영웅의 몰락을 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역시 렘브란트의 그림도 빛과 어둠의 대비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밝게 그려서 더 시선이 가도록 좀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에도 바로크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어제와 오늘 이 미술계의 라이벌 루벤스와 렘브란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라이벌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 라는 것이 만고의 진리. 네. 그러나 이제 이 정말 두 화가의 다른 그림과 두 화가의 다른 삶을 또 비춰봤을 때 반드시 라이벌은 또 비슷하게 또 성장 과정을 겪고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는군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가요계 라이벌 했을 때는 좀 비슷하게 생겼거나 비슷한 장르를 하거나 그쵸. 또 숫자가 비슷하거나 창법을 비슷하게 쓰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두 화가는 상당히 바로크적이군요. 네, 네 바로크적이고 네. 삶은 달랐고 이렇게 전혀 상반된 삶을 살면서 그린 점들이 그림에 반영됐다는 게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요. 라이벌 특집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에요. 나중에 또 다른 라이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그래요. 기대할게요. 오늘은 렘브란트의 눈을 멀게 되는 삼손이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이제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사할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엄청 많죠. 오늘은 이사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톡톡. 요즘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사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챙길 것이 많아서 실수하기가 쉬운데요.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이사 필수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사 가기 전 집을 알아볼 때 확인할 점부터 알아볼까요? 첫째, 시세 및 실거래가 체크하기입니다. 전세난 이슈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요즘 집의 실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셋집의 경우 실가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향후 전셋값이 떨어질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집의 상태와 더불어서 주변의 시세와 실거래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자금 사정과 비교해서 매물로 나온 집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시세와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의 매매 가격과 전월세 실거래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불편하게 집 알아보기입니다. 집은 이사 성수기보다 비수기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 상태를 알아볼 때는 겨울이나 장마철에 알아보는 것이 더 좋은데요. 누수나 곰팡이, 환기 상태, 침수 여부, 동파 사고, 주차,
진입로 결빙 상태 등 집의 환경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편하더라도 많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봐야 자신에게 적합한 집을 제대로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같은 집을 여러 번 방문해야 보지 못한 단점이 눈에 들어오고 단점이었던 것이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알아볼 때는 화면에 보이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광은 양호한가, 누수가 된 흔적은 없는가, 집안은 밝은가, 수압은 적당한가, 온수는 잘 나오는가, 수돗물에서 이물질은 없는가, 보일러 교체 연도는, 벽에 결로 흔적은 없는가,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생긴 부분은 없는가, 소음이 심하지 않은가, 단열은 잘 되는가, 난방은 가구별로 밸브가 있는가, 집 구조와 마감은 잘 돼 있는가, 훼손된 내부 인테리어는 없는가, 도배가 새로 필요하지 않은가, 관리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가, 보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등등의 체크리스트 말입니다. 셋째, 이사 가고 싶은 집을 찾은 뒤 서류 체크하기입니다. 이사할 만한 집을 발견했을 때는 꼼꼼하게 확인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은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전세금 반환이나 되팔 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등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 발급기, 인터넷을 통해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대장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복잡한 도심에서는 토지 소유주, 건물주, 계약자 등이 다르거나 투자를 위해 건물만 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관련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거래가 성사되는 단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관련 서류를 챙겨주지만 집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를 하기 전에 챙겨야 할 일들을 살펴보죠. 이사의 준비는 이사 날짜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손 없는 날을 이삿날로 선호하는 편인데요. 손 없는 날은 민간 신앙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귀신이 없는 날을 뜻합니다. 이날은 수요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사 비용도 비싸지고 이사업체도 정신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손 없는 날을 피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포장 이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파손, 분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업체의 사고 시 보상 조건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특히 표준 계약서를 사본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문제 발생 시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고객이 피해를 봤을 경우 구제를 받는 방법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계약서를 잘 보관한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엔 입주 전 체크사항을 살펴볼까요? 입주 전 체크할 것으로는 공과금 정산과 주소 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공과금 중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현 거주자가 요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이전 거주자의 영수증과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사하기 전에 이전 거주자의 계량기를 미리 체크해 사진을 찍어두거나 영수증을 꼼꼼히 인계받아서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어있는 새 집이었을 경우에도 계량기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이 좋고요. 뒷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사 전 자신이 사용한 공과금 정산을 말끔하게 처리하고 이사가는 것도 매너겠죠. 신문, 우유, 잡지 등 배달을 받아보던 것이 있었다면 일찌감치 주소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계속해서 배달을 받고 정작 본인은 돈만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사는 집을 고를 때부터 이사 과정에서까지 체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 곳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 써야 할 항목들도 많고 무심코 지나칠 경우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알려드린 이사 필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즐겁게 이사를 마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톡톡 함께했고요. 네. 이 정보톡톡을 직접 이국재 아나운서가 작성을 해가지고 대본을 네, 그러게요. 쓴다고 들었습니다. 아이템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힘이 많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보 찾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덕분에 저희는 좋은 걸 많이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사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이사할 때. 근데 이게 좀 독특하네요. 비수기에 집을 알아봐라. 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특히 뭐 겨울철, 그리고 장마철 이럴 때 집을 봐야 집 상태를 잘 알 수 있다. 그런 최악의 거. 상태를. 네, 그러게요. 최악일 때 집 상태가 멀쩡하면 좋은 집이라는 거죠. 내일 진행할 이창훈 앵커 같은 경우도 집에 물이 새가지고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장마철에. 이전 집이? 네. 그러니까 이전 집인데 어쨌든 물이 새가지고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엄청 당황했겠는데요. 그렇죠. 그때. 그런 이런 창훈 씨가 딱 예시를 잘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저는 되게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루벤스였나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인생은 국도인데. 네. 아무튼 이게 정말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늘 그 이국재 정보 톡톡 같은 것도 잘 보시고 또 다른 정보도 살펴보셔서 이런 정말 체크리스트 목록 같은 거 나눠보셔서 이렇게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이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집이 정말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려드린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그걸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사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나의 집 이런 게 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임대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전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전세는 월세인데 월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거 아닌가요? 보증금을 그렇게 비싸게 주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되게 좀 뭐라 그럴까 혁신적인 부동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비싸요, 근데. 그러겠죠. 네. 월세를 많이 내겠죠. 그 호텔보다 싸지. 그래도. 그렇겠죠. 매일매일 호텔에 묵는 것보다 싼데 뭐 좀 한 30-40평짜리 왜냐면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넓은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200만 원 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나라마다 다 문화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요새 이삿짐 센터도 좀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부터 입주 전 사소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네. 이사로 인해서 손해보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홍옥희 씨는 이사 몇 번 해봤습니까? 글쎄, 제 기숙사 살 때는 학기마다 방을 옮겨 다녀가지고 그렇게 짜잘한 것까지 치면은 꽤 다녔죠. 그랬군요. 네. 이사 별로 안 갔던 모양인데. 아니에요. 저 나름 이사하면 항상 이렇게 새로 들어갈 집은 청소 일일이 다 하고 제가 살았다가 나올 집도 다 청소를 해서 나와주고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개념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었죠. 이사를 하는 사람도 중요한데 이사를 가는 사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 잘 가시기 위해서는 또 뒷정리도 철저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자, 2월 25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하루 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